자, 이번 세션 역시 네 분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강연자분들까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이렇게 만석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전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학기술 지식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그리고 창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 여러분이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결국 창출된 지식 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어찌 보면 빅데이터가 소프트웨어와 함께 산업 경쟁력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저희 마지막 세션에서는 일종의 과학기술 정책 측면도 있고요, 과학기술이 과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주체만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성장의 동력이라는 측면 빼고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의 역할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선두에 있어야 할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기술은 문화의 한 축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주체로서의 과학기술과 그 활동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17의 세 번째 순서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과학기술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는 전체 네 분이십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미 되었지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의 임기철입니다. 네, 이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테르텐 주식회사 보안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테르텐의 이영 대표님이십니다. 이어서 키스텝의 정책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손병호 박사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대 사회학과의 이재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미래형 인재이십니다. 이상욱 교수님이신데, 이상욱 교수님은 물리학을 전공하시고 과학 철학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 다시 글로벌한 인재까지의 야망을 품으시고 외국에서 다시 철학까지 공부하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형 인재이시죠. 이상욱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저희 세션에 앞으로 10년 과학기술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 10년일까 앞으로? 사실 우리 사회는 너무도 정치가 많은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 사회가 바로 정치 과잉적 사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모두 5년이라는 프레임에 닫혀 있는 것 아닌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에 잡혀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을 넘어서 적어도 10년은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앞으로 10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국가의 통치자나 또는 조직의 CEO,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할 점은 현안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역시 현안의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도 작용하지만 늘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 3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진행은 제가 이렇게 할까 합니다. 각 발제자님들이 15분 정도씩 발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뭔가 빈 구석이 있을 듯 싶어요. 그래서 상호 토론으로 한 10분 정도, 그리고 플로어에서 여러 청중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한 10여 분, 이렇게 하면 아마 저희에게 할당된 90분을 채울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영 대표님께서 저성장과 인구 절벽 시대, 과학기술은 국민에게 무엇을 선사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이영 대표님은 카이스트에서 암호학으로 석박사를 받으셨고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보안 소프트웨어를 생산한 테르텐의 대표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9대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주식회사 테르텐의 이영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패널 중에 산학계 대표로 오늘 자리를 하게 했는데요.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제 주제는 저성장과 인구 절벽 시대에 과학기술은 국민에게 무엇을 선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00년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 미만을 현저하게 밑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저성장이 시작이 됐을 때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반 침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른쪽 표를 보시면 지금 그 OECD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예측한 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 30년부터 해서 10년 주기인데요. 40년, 50년에 들어가면 1% 아래로 성장률이 멈추게 됩니다. 일시적인 경제 성장률의 침체가 아님의 분명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유사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저희 65세 인구가 이미 14% 올해부터 진입이 됩니다. 14% 진입을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 진입이 2026년도에 이루어집니다. 소요 기간을 보시면 주요 국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한국의 출산율입니다. 주요 개국 224개국 중에서 220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아이를 낳을 평균 자녀 수입니다. 지금 220입니다. 아이는 적게 낳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표를 보시면 2015년부터 이미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로 보고 있고요. 25세부터 49세까지를 핵심 근로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2017년 올해부터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고요. 이미 2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와 핵심 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표를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대한민국 경제가 동력을 잃었다라는 것을 첫 페이지에서 이미 보실 수 있었고요. 사람 중심의 생산 구조를 이어가다가는 더 이상 일할 생산자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힘들 것이다 라는 것에 너무 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의 예제가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랑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입니다. 독일은 노동인구가 너무 많이 감소해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시리아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저임금을 얻기 위해서 아시아로 이전했던 공장들이 작년에 독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팩토리라고 모든 것이 전 자동화된 공장을 설립했고요. 거기서 아디다스 퓨처 크래프트 MFG라는 신발을 첫 모델로 생산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스타일, 디자인, 깔창, 외피, 맞춤형으로 클릭을 하시면 2개 생산 라인에 6개 로봇이 5시간 만에 원하시는 신발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공장에서 50만 켤레를 생산하는데 근로자 600명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스피드 팩토리에서 인력 10명이 50만 켤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에서부터 매장 진열까지 1년 6개월 걸리던 것이 10일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아틀란타 공장을 증설을 하는데요. 이제는 1,800만 켤레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160명으로요. 작년에 스피드 팩토리가 오픈된 이후로 점점 더 빠르고 더 혁신적이고 더 생산적으로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보면 사람에 의한 생산 증가 대신에 기술에 의한 생산 증가가 얼마나 파워풀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얻게 되십니다. 두 번째가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생산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심리치료용 물개 로봇 파로, 노약자 환자 이송 로봇 리바, 간병 로봇 21 같이 모든 것이 기계에 의해서 이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단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파로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작은 고령화 인구에 대한 케어 부분으로 시작을 했지만 2005년도에 상용화에 성공한 파로는 2009년도에 FDA 신경치료용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당 6,000불에서 8만 달러입니다. 현재 30개국의 병원, 요양시설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국의 고령화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라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부가가치로 전환까지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주요 사업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기존 사업을 진화시키고 신종 사업을 등장시키며 이들을 지능적, 물리적으로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2개의 예도 이 발맞추어 발빠르게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자국이 자체 확보하고 그것을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준비시켰던 나라의 예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주요 기술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요. AI나 빅데이터나 IoT는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 예가 AI 특허 건수가 미국의 2%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클라우드 트래픽이 80%인 반면 한국은 1%입니다. 그나마 모바일이 선전하고 있는데 그건 삼성전자, LG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안타까운 건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 리딩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ICT 기술의 대부분은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서비스 비중은 OECD 평균 이하입니다. 최근에 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OECD 29개국 중 4차 산업 대비 국가별 대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9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25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조금은 돌아봐야 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새롭게 트랜스폼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새로운 산업으로의 변혁, 이 부분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누렸던 것이 무색할 만큼 새로운 경제 대국, 선진국 이런 부분에 대한 위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4차 산업에 대한 성공을 하려면 세 가지 큰 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초과학기술이, 그 나라의 기초과학기술이 튼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선진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따라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시행착오를, R&D 과정에서 했던 시행착오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완제품이 올라온 것들에 대한 고도화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자국이 어떤 기초적인 과학기술을 확보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ICT입니다. 그 과학기술의 ICT를 접목한 다음에 제조 분야에 대한 물리적 융합을 이루어져야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선진국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잠깐 과학기술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19조의 R&D 자금을 붓고 있습니다. 민간까지 합치면 63조입니다. 이 부분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 4.2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의 경우 2013년 기준 43만 명입니다. 박사급만 9만 명입니다. 여기서 쏟아지는 논문이 세계 12위입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의해서 전 세계 4위입니다. 21만 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세계적인 기술 개발이나 세계 시장을 선도할 어떤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왜일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 토론에 던지고 싶고요.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우리는 굉장히 탄탄한 기초 체력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이런 결과밖에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진지하고 정직한 고찰이 이루어진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ICT입니다. ICT 산업과 국내 GDP 성장률을 보셨을 때 2015년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 GDP 성장률에 ICT 산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요. 왜 갑자기 이 부분이 역전됐을까? ICT 분야에서 하드웨어의 밸류보다 소프트웨어 밸류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ICT를 견인했던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하드웨어 플레이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빨리 시장의 변화, 인식의 변화를 갖고 오지 않는다면 이 추락하는 기울기는 더 거세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가별 GDP 중 제조업 비율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ICT가 받쳐주기만 한다면 이 정도 제조 강국인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개발, 출시 부분이 막강해집니다. 하지만 아래 부분이 약하다면 우리는 그냥 박스만을 갖고 있고 저 부가가치의 생산을 지속해야 되는 국가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성장 인구 절벽은 그냥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선진국일수록 인구 절벽에 대한 부분은 먼저 진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도래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새로운 판의 전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부분의 주역이 될 수 있고 늘 무언가를 카피하던 그런 나라는 그들의 플레이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서 고도의 지능을 가진 기계 문명이 창궐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더 인간 중심의 따뜻한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51년 전 대한민국의 경제를 세계 강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과학에 투자하자라고 정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51년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슬라이드처럼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젠 정직하게 관리하고 투자하고 진행할 것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한다면 지금은 늦었지만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저희가 주요 플레이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머리에 남는 거는 하드웨어 제조국에서 소프트웨어 선진국으로 도약하자,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야 코리아 패러독스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손병호 키스텝의 정책기획본부장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손 본부장은 카이스트 산업경영학으로 공부를 했으며 현 정부 5년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즉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키스텝의 손병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일자리 지형 변화와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미래 일자리 지형 변화 전망, 그다음에 우리의 현실과 대응 방향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요 전 세션이 아마 지식재산 세션이었는데 세계 지식재산 기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표현해 본 건데요. 지난 200년간의 각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의 어떤 혁신적인 기술로 인한 생산 방식 등의 변화로 촉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발명인 그 휘발유 엔진 자동차가 1879년도에 발명이 됐고요. 3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발명인 그 세미컨덕터 트랜지스터 특허가 1950년도에 출원이 됐습니다. 이어서 1954년도에 최초의 산업용 로봇 특허가 출원이 됐습니다. 이어서 69년도에 인터넷이 등장됐고요. 73년도에 모바일 폰이 등장됐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3D 프린팅 관련된 특허는 1987년도에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조차도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이게 과연 온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트로버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과총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우리 과학기술계 분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우리 과학계 전문가분들이 거의 90%에 육박을 했고요. 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정보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오는 것인지 어떤 개념인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와 산업, 기술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학계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하면 초연결성, 초지능화, 대융합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성이 있고요. 모든 기술과 산업 구조가 스마트화되는 초지능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산업 영역과 경계가 융합되는 대융합이 벌어지는 이 세 가지가 아마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술과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일자리와 고용 구조도 많이 변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동화가 되고 많은 기술이 발전되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많이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일례로 작년에 WEF에서 2020년까지 총 5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20년 내에 현재 직업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예측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또 고숙련 일자리 중심으로 크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200만 개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중에 65%는 새로운 직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맥킨지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고숙련 노동자는 2030년까지 400만 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가장 해외 사례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뭐 스마트 공장 이런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보스턴 컨설팅에서 그 인더스트리 4.0 추진과 관련돼서 독일의 그 제조업 일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분석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컴퓨터하고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단순한 조립이나 생산 부분의 일자리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61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한편 IT나 소프트웨어나 R&D 고숙련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장비 제조업 분야 이런 쪽의 일자리가 증가한 게 96만 개. 그래서 결국은 인더스트리 4.0 추진으로 인해서 독일 제조업 전체적으로 35만 개의 일자리 순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동화 기술 발전이 상당히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많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자동화가 과연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질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서 미국의 800개 직업을 가지고 분석한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로봇이나 3D 프린팅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미국 내 800개 직업 중에서 5%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각각의 액티비티로 쪼개봤을 때는 2,000가지 중에서 약 45%만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자동화로 인해서 업무 활동의 일부는 기계로 대체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창의성이나 커뮤니케이션 등 요구되는 업무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OECD에서 우리가 일자리 감소, 증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하고 직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직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하고 상당히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달라진다라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업 기준으로 보면은 자동화로 대체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직무 기준으로 보면은 그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라든지 컴퓨터로 대체하기는 어려움이 많아서 결국은 자동화로 대체될 확률이 70%가 넘는 직업은 9%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직업 기준 전망 결과에 대해서 과대 추정의 오류를 지적한 그런 리포트를 OECD에서 낸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이 많이 늘어나고 어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이런 것보다는 과연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역량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스턴 컨설팅이나 옥스퍼드 대학 등 세계 유수기관에서 미래에서 가장 요구되는 직무 역량으로 창의적인 사고, 복합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어떤 유연성, 기술 활용 능력, 커뮤니케이션 등 일명 소프트 스킬의 상당히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저희 키스텝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산업계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베이한 결과를 보셔도 국내의 경우에도 미래 사회의 어떤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회적인 능력, 업무 처리 능력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될 거라고 저희 산업계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키스텝에서 작년에 최근 2년 동안 졸업한 그 신입 과학기술 인력들이 기업에 입사한 신입 과학기술 인력의 직속 상사나 멘토 한 1,000여 명한테 서베이를 한 결과입니다. 이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최근 2년간 입사한 과학기술 인력의 창의성 수준이 100점 만점에 53.5점 정도로 상당히 낮은 상황으로 밝혀졌습니다. 2년 전에 비교하면 더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이 대학에서 배출되는 새로운 과학기술 인력이 갖춰야 될 중요한 스킬이나 역량으로 팀워크나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추상적인 사고 능력,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들이 신입 과학기술 인력들한테 요구하는 수준 대비 그들이 갖추고 있는 현재 수준과의 상당한 갭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기술 인력의 역량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제가 빨갛게 박스로 칠한 부분이 가장 기업들이 요구하는 역량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배출되는 인력들이 갖추지 못한,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 대비 갖추지 못한 역량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팀워크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역량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배출되는 우리 과학기술 인력들의 수준은 상당히 이거 대비 부족하다라는 게 저희가 작년에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역시 이런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 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상당히 대학에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교육을 해주기를, 교육 요구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육 시스템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학자이자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인 제롬 글렌은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050년에 우리나라 실업률이 50%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특히 우리 교육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작년에 내한했을 때 말씀하셨었죠. 제가 얼마 전에 한경에 기고한 그 칼럼에서도 지금까지 어떤 단순한 지식 전달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창의력 등 역량 개발 중심으로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과총에서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바라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이 뭐냐? 이 서베이 결과에서도 보시면 제1위가 창의력이었고요. 2위가 융합교육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방법론상에 보면은 그 과총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교육 체제 공약 중에서 어떤 미래 지능사에 맞는 미래형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초중고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이 ICT 기반 교육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도 이 코딩이나 프로그램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요. 이미 영국은 2014년도부터, 핀란드는 2016년부터 초중등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수준별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상당히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인터넷 검색 중심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와 응용 개발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르칠 수 있는 신규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국의 커넥트 ED 같은 그런 어떤 디지털 교과서, 클라우드 스마트 교육 시스템 등 이 ICT 기반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앞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학은 여기 케빈 캐리라고 대학의 미래를 저술하신 저자분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20년 후에 우리가 알던 방식의 대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는 새로운 교수법과 학습법 등에 열려있는 대학만이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강의실 없는 학교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부터 K-무크라고 해서 온라인 강좌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역량 중심의 다양한 그런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개발과 콘텐츠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일명 스팀형 그런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운영하는 D스쿨은 이 생각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띵킹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창의성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틀 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그 기사를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최근에 그 공과대학과 경영대학이 복수학위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융합교육을 하겠다는 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과 간 장벽을 무너뜨리고 기술과 경영을 동시에 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지금 현재 기업에 계신 재직자분들, 그다음에 일반 잠재 인력 등을 위한
재교육이나 이 평생교육 체계 구축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좀 향상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체 재직자 대상의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고요. 특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앞으로 이 지역별 산업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올해 1월자 그 이코노미스트 표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앞으로 자동화의 시대에 어떻게 서바이브 할 것인가. 그래서 라이프롱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평생 학습을 이코노미스트의 스페셜 이슈로 다른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계속 빠른 기술과 지식이 변화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 국민들이 그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학습하고 교육하는 체제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그 학습자들이 평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 체계를 구축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 약간 홍보성도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신직업들도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 분야 유망한 신직업을 탐색하고 연구를 하는 것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키스텝에서 2014년 이후에 계속 매년 한 번씩 미래 이슈와 연계해서 과학기술 분야 유망 신직업을 발표하고 관련된 그 초중등 진로 지원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지금까지 그 매년 15개 정도씩 유망 직업을 발표한 것 중에서 밑에 박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좀 유망 신직업의 예시를 좀 몇 가지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가나 그다음에 블록체인 전문가, 스마트 농업 전문가, 에너지 하베스팅 전문가, 또 이런 어떤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직업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새로운 직업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될지 이런 책자를 매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부나 우리 관련된 기관에서 꾸준히 연구를 강화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일자리를 크게 줄이지는 않을 것 같군요.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경영학의 구루로 또 호칭되는 피터 드러커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학습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또한 오전에 우리 계셨었는데 포스텍의 김도연 총장님은 학습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대학을 비롯해서 학습 체계에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는 서울대학교 이재열 교수님께서 위험사회, 과학기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으셨고 현재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특히 몇 개의 저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올리면 위험사회, 위험정치, 이것을 2010년에 발간하셨고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자본주의의 오래된 미래다라는 부제가 붙은 책을 2016년, 그리고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라는 저서도 올해 출간하신 바 있습니다. 예,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재일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키워드가 위험사회라고 하는 개념인데 어떤 게 위험사회냐? 과거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울리히백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위험의 원천이 되는 사회가 위험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생활에서 점점 더 이 위험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원인을 따져보면 사실은 그 위험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산업화와 어떤 이 경제 성장의 결과 만들어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형의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혁신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던 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게 리스크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정책,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피부에 와닿는 그 위험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이 생각하게 되는 이 정부의 역할 같은 게 점차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부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위험과 연관해서 보면 규제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나 인적 재난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킴이의 역할, 그리고 스스로 정부 자체가 정책의 실패를 통해서 위험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어떤 관리자로서 제대로 하는 역할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킴이 역할인데, 흔히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위험을 생각을 할 때 대개 유사 전쟁처럼 생각을 합니다. 평화로운 공동체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학자의 눈에 보기에는 위험이라고 하는 건 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취약성과 결합이 되어서 현실화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위험과 재난이 있을 경우에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 성격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위험은 늘 문명과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만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자연재해의 발생 건수는 최근의 과학기술 발전과 정확하게 비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남극 대륙에서 벌어지는 지진을 우리는 재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있는 대도시 밑에 직하 지진이 일어나면 이건 엄청난 재난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인간과 기술과 자연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태풍이 한반도를 가로질러 지나가더라도 이 적십자, 세계 적십자 연맹의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에 북한의 인명피해가 남한에 한 200배가량 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지진이 있었을 때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도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들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위험을 어떤 식으로 증폭을 시키는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 지진학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엄청난 그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기술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스피드라고 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이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어디로 대피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준비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사고가 났을 때는 활용하지 못하고 피해를 키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술과 결합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위험사회의 특징은 경계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앞에 세션에서도 발표자 한 분이 그런 이 그림을 보여주셨던데요. 결국은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부울경 지역의 지금 고리 원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황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에서 지금 200기 이상 가동이 되고 있거나 앞으로 가동하려고 하는 원전들의 관리 기술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저쪽에서 하나가 터지면 우리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 이런 말하자면 경계를 뛰어넘는 이런 위험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경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조작이나 혹은 그 원전 기술 같은 것들이 만약에 피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몇백 년 혹은 몇만 년 이후의 후세대들의 웰빙을 우리가 가져다 망가뜨리는 이런 이 세대 간의
부정의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경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법률 체계나 보상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게 대표적인 예가 아마 허베이 스트리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정되는 피해는 조 단위를 넘었는데 현실 법률 보상으로는 수십억 보상을 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대개 규제에서는 특히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규제의 맥락이고요, 또 하나는 규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규제 맥락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 기술적인 특성을 일반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강력한 이해 집단이 존재하고 로비 집단이 존재하는지,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규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규제하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대응력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규제 양식이나 얼마나 강력한 규제를 할 것인지의 의지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두 가지를 교차해서 생각을 해보면 규제의 맥락과 규제의 내용에 있어서 서로 비례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균형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양극단입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일반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서 필요한 규제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경우, 이게 규제의 공백이 생겨나고요. 불필요한 규제를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 이제 과잉 규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그 정책적인 논쟁에서 보면 탈규제를 얘기를 합니다. 규제의 총량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규제의 이 미스매치죠. 불일치가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문제가 된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규제와 사회적인 규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규제는 무조건 악이다, 규제 철폐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불필요한 주제를 지금 줄이지 않는 것, 제가 보기에는 R&D에 대한 투자나 혹은 교육, 문화 이런 쪽에서의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규제, 이게 이제 안전과 관련된 규제인데 이거는 규제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산재 사망률 같은 게 보면 우리는 산재율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망자는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익이 사유화되고 피해는 사회화가 되는 이런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가습지 살균제의 문제의 경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공백과 미스매치가 아주 심각한 사례였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외주화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외주화로 인해서 비정규직 중심으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규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보면 안전 문제를 고용 문제로 대체시켜 버리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이런 위험과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간단한 이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구조 분석 방법이라고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쓰는 방법인데요. 어떤 재난이 생겨났을 때 그 재난을 결과하게 한 이벤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반사실적인 질문을 통해서 연쇄 구조를 만들어 한번 분석을 해보고, 여기에 걸린 시간, 그 다음에 복합성 등등을 보면 왼쪽 A형과 B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왼쪽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단일한 인과관계가 누적이 돼서 터지는 사고라면, 오른쪽은 짧은 시간 동안에 복잡한 인과관계가 동시에 작동을 해가지고 터지는 돌발적인 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90년대에 겪었던 심각한 이 재난, 이런 것들이 A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건설 기술, 교량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이 리비아의 대수로도 만들고 기술로는 최고입니다. 세계 제1의 조선 강국입니다. 철강, 뭐 이 전자, 세계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왜 다리를 놓으면 무너지고, 왜 건물을 주면 무너지고, 왜 배가 침몰을 하는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술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술과 결합이 된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다. 이거는 시스템 페일리어의 한 증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90년대의 재난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특징들은 몇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리스크 테이킹을 굉장히 심하게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를 만들려고 했다. 경부고속도로를 불과 2년 만에 지었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는 19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최단시간에 가장 싼 값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는 것은 가장 많은 보수 비용이 들어간 도로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했지만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정의 실패입니다. 이번에 세월호에서도 보면 이 채널, 이 통신 채널이 통일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지 못해서 피해자를 늘렸습니다. 부패의 문제, 규제의 문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의 공백이나 있는 규제가, 안전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가 무력화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관폐의 문제나 하는 것들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월호의 사고를 보면 이것은 20년 전에 우리가 풀지 못했던 시스템 페일리어의 증상들이 다시 반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고요. 그 핵심은 결국은 숙성된 사고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곳저곳의 위험의 요소들이 도처에 있는 것을 개별 개인들은 알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것을 기피하고, 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조직 수준에서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누적이 되고 방치된 위험의 요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숙성이 돼서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되면 이게 사고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세월호 사고는 아주 전형적인 숙성형 사고로부터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조직 이론에서는 이 조직 학습으로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단일 순환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시스템의 내부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간판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하거나 해서 시스템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는 다시 재발이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이중순환 학습을 하는 것인데, 방법은 철저하게 외저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전제하고 있는 가정들의 의문을 제기해서 그 시스템이 전제하는 가정들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고쳐나가는, 소를 잃고 나서는 제대로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대증적인 요법을 쓰는 기관들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 안전에 관한 것,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하는 기관, 그 다음에 가스 안전, 전기 안전 등등등 해서 대증적인 기관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인 리스크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총체적인 브레인 기능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게 위험 관리가 오랫동안 발전이 되어 있는 대개 이제 영연방형 국가들인데요. 이 나라들의 경우에는 보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위험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 관리 기능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감사원의 기능과 말하자면 재정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주변부에 가장 한직에서 하는 관리들에게 위험 관리를 맡기는 약간 이런 식의 그 심각한 미스매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또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위계적인 통제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위로 보고하고 대응하는 데는 굉장히 늦은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현장에서의 통제 체제나 컨트롤 타워와의 간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간단하게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린다면 위험 사회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전선, 프론트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충분히 과거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낸 근대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장하고 있는 위험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만들어낸 업적으로부터 아직 뿜어져 나오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이제 과거로부터 위험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험, 아까 보여드린 B형 위험과 같은 것들을 정상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네트워킹화되어 있고 기술이 발달하고 고도화되고 모든 인프라들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다 보면 위험 자체도 돌발적으로 퍼질 수 있는 이런 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것들이죠. KTX 과거 이 무궁화 열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위험을 보면 전체 네트워크가 다운될 수 있는 일종의 캐스케이딩의 효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점점 미래형으로, 미래로부터 이제 다가오는 위험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술 자체로 해결할 수 있다기보다는 기술과 사회가 같이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들이 만들어내는 출현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 조직, 관행, 문화,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데 적합한 방식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심한 지체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가 과거의 실패로부터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듯 싶습니다. 이른바 실패학의 도입에서 우리는 지금 멈춰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학을 도입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보통 사람은 타인의 경험에서 배우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만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역사에서 실패를 배워서 특히 저희 키스텝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사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키스텝이 영향평가 충실히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예, 오늘 세션의 마지막 발제는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사람 중심 과학기술,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교수님은 물리학을 전공하시고 과학 철학과 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계시고요. 특히 제가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런던 대학에서 박사 논문인데 이것이 아마 세계에서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응집 물질, 콜로이드죠 이게. 응집 물질 물리학이 복잡한 거시 현상을 모형화하는 방식에 대한 철학적 분석. 제목에서 느끼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물리학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철학적으로 풀어내신 논문으로 세계에서 그 맥킨지 논문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발제 내용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무리한 칭찬을 받아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받은 주제는 사람 중심 과학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같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사람 중심 과학 기술이라고 할 때 당연히 선생님 여러분께서 떠올리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업기술 발전의 과정에서 인간적 가치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고 그런 인간적 가치들을 이렇게 포괄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내면화시켜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할 때 그런 인간적 가치들을 발휘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사회 참여형, 사회 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개발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장소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잘 알고 계시고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간 좀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기술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대체라든가 그런 사회적 효과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초연결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쫙 깔리게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갈 텐데 그런 사회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들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좀 특이한 점들이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속도나 아니면 그 변화의 급격함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자동화 기술이 20세기 초, 20세기 중반에 우리 삶이나 사회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지,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물론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슈밥, 이 저자 4차 산업혁명의 저자 슈밥도 4차 산업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만 나누지 않고 책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불확실한 영역을 굉장히 크게 잡아놨습니다. 그럼 왜 불확실하냐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 전망은 대체적으로 예측 가능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효과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의 직관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문화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의존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영역이 남아 있고 그 영역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래는 만들어 나갈 영역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다는 점을 슈밥조차도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자동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은 자동화를 통해서 인간이 할 수 하던 일자리가 많이 대체된 측면도 있지만 그 자동화된 기계를 다루는 아까 본부장님이 잘 말씀하셨던 그 자동화된 기계를 다루는 일자리는 또 생겨나고 그리고 자동화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새로운 법률도 제정되고 그랬던 것들을 알 수 있고 아마도 이 인공지능이 주도가 되는 미래 사회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그런 인공지능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굉장히 낯선 인공지능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인간 고유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인간적 관점을 무리하게 인공지능에 투영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결국은 뭐냐면 인간 중심 과학기술 연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간적 가치를 옹호하는 그런 과학기술 연구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낯선 지능, 굉장히 낯선 지능과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이 두 가지 오류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과학기술 연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알파고나 아니면 왓슨 대결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여태까지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걸 갖다가 인공지능이 하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거가 깜짝 놀래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은 이런 생각 자체가 오류라는 것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근대 이후에 기계를 갖다 자동화된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 오면서 사람들이 늘상 겪어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전자계산 아무리 암산을 잘하는 천재 수학자도 전자계산기보다 더 빨리 암산을 할 생각조차 안 하죠. 어차피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니까요. 4층연산에 있어서는. 그런데 사실은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기계가 절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런 4층연산과 논리적 연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인간의 표정을 읽고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인간 지능이 생각하기에 고등한 거는 기계가 설마 못하겠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저급한 거는 기계가 쉽게 하겠지.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시간 있으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 텐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작곡도 제법 그럴듯하게 하거든요. EMI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EMI가 작곡한 곡들이 꽤 있는데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인간의 그런 굉장히 고등한 정신 능력들을 흉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7년 동안 만든 다음에 바흐 스타일로 그 성악곡 7,000곡 작곡하는데 하루 걸렸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안 와닿는 일이죠. 어떻게 음대를 갖다 7년 다니는 거는 이해가 돼도 그 사람이 하루 만에 7,000곡을 작곡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이걸 알고서 들었을 때는 그래, 굉장히 바흐스럽긴 한데 약간 2%가 부족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떤 곡이 인공지능이 작곡한 거고 어떤 곡이 인간이 작곡한 거고 어떤 곡이 바하의 진짜 곡이고,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했더니 결과가 이 EMI가 작곡한 곡이 바하의 진짜 곡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바하가 작곡한 곡을 인간 작곡가가 바하 흉내내서 작곡한 곡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간 작곡가가 바하 흉내내서 작곡한 곡을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으로 고등한 인간 지능, 이건 절대로 인공지능이 못할 거다, 이런 식의 생각들은 사실은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근데 이 반대편도 있는데요. 그 최근에 커제 구단이 그 알파고랑 대국에서 3연패를 당한 다음에 얘는 이제 신이 된 것 같다, 바둑의 신이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위험한 것들을 봤는데요. 그리고 그 대국 지켜본 여러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가지고 노는 것 같다. 뭔가 이렇게 그냥 한번 둬봐, 그리고 약간 져줬다가 나중에 크게 이기고 뭐. 근데 그거는 알파고의 알고리즘을 알면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알파고의 알고리즘 자체가 그런 식의 의식적 평가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바둑 두고 있는지도 사실은 인식을 하고, 그냥 계산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그 군사용 그 이동 로봇을 주로 만드는, 운송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자기가 만든 로봇이 얼마나 이 그 산악지형처럼 그 울퉁불퉁한 데서 잘 걷는지를 보여주려고 그 광고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 있는데, 그 발로 뻥 차도 얘가 비틀비틀하면서 균형을 잘 잡고 다시 계속 서 있거든요. 근데 그거 내놓자마자 난리가 났었습니다. 기계 학대라고, 인공지능 학대.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 학대 치시면 바로 제일 먼저 뜹니다, 그게. 근데 사실은 그거는 로봇 학대일 수가 없는 게요. 우리가 저도 사실은 그 비디오를 보니까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진 그 공감 능력과 상상력의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실제로 거기에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회로들이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 잘못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인공지능이 사회 전체에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이 실제로 감정이나 인간적인 느낌이나 인간적 가치들을 내장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다가 좌절하거나 어떨 때는 뭐 너무 기대하거나 뭐 잘못 작용하거나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과학기술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직 모두 대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에서 실제로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제가 이제 그 기술 철학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측면을 더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가령 최근에 왓슨이 이제 그 굉장히 놀라운 의학 지식을 과시를 했는데, 인공지능이 의사가 처방한 것과 똑같은 종류의 전문성으로 동일한 처방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의사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처방전은 의사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바꾸려면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우리 사람들의 직관이나 의사나 의료기술에 대한 직관들, 그다음에 책임 문제, 도덕적, 법적 책임 문제, 경제적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일들은 의사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진단을 잘하고 치료를 잘하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법률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많은 그런 관련 문서들을 분석해서 그 결과물들을 이제 실제로 재판을 하는 그런 그 법률가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지금 현재 이제 하급 법률 전문인들이 하는 작업들은 대체가 되겠지만, 실제로 사회적 기능이나 아니면 어떤 그 공적 기능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알파고에서도 드러났는데 우리는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근데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퍼포먼스는 기가 막히게 좋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알고리즘적으로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설명을 요구하는 사회적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맥락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러면 그런 설명들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능이나 제도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성공적으로 결합해서 작업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학기술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만약에 세대가 온다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과학기술 그 새로 등장할 과학기술 연구가 인간과 기계의 그 상호 굉장히 생산적 협동들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그게 이제 인간적 과학기술 연구라고 보는데 그럼 이런 사회에서 미래 인재상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엔 단초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재 인공지능 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어떤 인공지능이 개발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특수 인공지능, 즉 특정한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 물론 그런 연구가 있긴 있지만 인간하고 비슷하게 거의 모든 종류의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계보다 못하는 그런 일반 지능들을 개발할 가능성들은 실제로 높지가 않거든요. 당분간은 물론 그게 언젠가는 등장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현재 그 상대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뭐 그것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당분간은 안 만들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들에 집중.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주로 커뮤니케이션 부분이죠.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하는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그런 인공지능들을 사용하는 능력들, 잘 사용하는 그 매체 활용 능력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능력들이 미래 인재상들이 가져야 될 능력들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 학생한테 들은 농담이 있는데 그 친구도 어디서 들었다고 하는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과 친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친해지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우리가 인간이 주인이고 인공지능이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뭔가 눈치를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비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그 교육이 항상 정말로 필수적이고 중요했던 교육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 능력들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교양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는 자유교육이거든요. 리버럴 에듀케이션인데 왜 자유교육이냐면 그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시민국가에서 투표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그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국가 운영들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자유교육이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의 교육. 그래서 당연히 문법, 수사학, 논리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낼 때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이게 중세 때 바뀌고 르네상스 시대 바뀌는데 그 바뀔 때마다 이유는 뭐냐면 항상 그 시대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양교육 그러면 혹은 자유교육 그러면 그냥 고정교육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19세기 때 낡은 그 사고 방식이 아직까지도 제가 고전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시대에 19세기에 적합했던 자유교육이었던 거죠. 그러면 21세기 사회에서 자유교육은 뭐가 돼야 되냐면 실제로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굉장히 발달한 기계들과 굉장히 발달한 과학기술 기반 사회에서 살 때 그런 과학기술들을 잘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 가치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교육들의 두 축은 미래 인재의 두 축은 능력적인 측면과 태도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 풀려는 문제 자체가 워낙 복합적이어서 당연히 그것들을 푸는 사람도 융복합적인 능력들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종류의 학문을 한 사람이 다 공부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당연히 자신의 전문성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다음에 다른 분야의 지식들을 듣거나 그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협력 작업했을 때 연관성이나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맥락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그게 통찰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융복합적 통찰력이 그리고 이거는 당분간은 인공지능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융복합적 통찰력을 키우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능력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대학교 계신 선생님들이
당신 학문들을 워낙 사랑하셔서 당신 학문을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다른 거를 이렇게 듣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가 지속되는 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발전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모든 것들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내가 기계공학을 하는데 전자공학이나 에너지공학과 결합해서 나의 기계적인 어떤 감각들을 살려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들이 필요하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 분야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일할 때도 똑같이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그림이 나온 사람이 하이젠베르크라는 물리학자인데, 이런 개방적 태도가 없었으면 하이젠베르크가 사실은 박사학위를 못 받을 뻔했거든요. 워낙 그 박사 논자시 시험에서 아는 게 없어서 떨어질 뻔했는데, 이 사람이 한 그 일 자체의 그 미래 전망들을 봐서 통과를 시켜준 그런 어떤 사실 지적 유연성과 보편성들이 필요해 봅니다. 그래서 그 한양대학교의 사례를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한양대학교 지금 서울 캠퍼스에서 교양 필수로 제공되는 과목인데요. 그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생들은 전부 다 되는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라는 과목이 2002년부터 제공되고 있는데, 이 과목에서 정확히 적어도 이러한 능력들을, 그러니까 융복합적 통찰력과 그다음에 자유로운 개방적 사고,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흔히 얘기하는 문과생과 이과생들 사이에 자유로운 소통과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네 분 선생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이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 또는 쓰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성장의 한계 또는 성장의 절벽,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살고 있는 시스템의 한계 또는 시스템 절벽,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마인드, 즉 신뢰가 무너졌다는 신뢰의 절벽 또는 신뢰의 한계, 이렇게 세 가지의 절벽 또는 한계가 네 분의 발제에서 저는 공통적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분 선생님들께 그 3대 절벽 또는 3대 한계에 대해서 느끼시는 말씀 짧게 듣고, 그 다음 우리 청중분들께서 질의서 작성하시고 제게 전달되는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우리 이 대표님. 네. 저는 우리나라의 성장 절벽 문제는 일단 저희가 선진국 추격형으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한계에 이른 것이 성장 절벽으로 드러난다고 보고요. 시스템 절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형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보이는 가치, 하드웨어 중심, 그다음에 모든 것도 사람도 컨트롤하고 결과가 나와야 되고, 하여튼 뭐든지 보이는 시스템화 하면서 인적 관리, 자원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직면해 있는 것 같고요. 신뢰라는 부분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정직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 본다라는 개념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 변칙적인 일들이 많아서 아까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위험 사고들이 이렇게 이 인큐베이팅 돼갖고 또 사고를 일으키는 게 몰라서가 아니라 왠지 나만 손해 보는 듯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장 절벽을 해소하는 것은 이제 고단한 일이 되겠지만 과학기술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도 선진국들이 했었던, 너무나 쉽게 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는 거고요. 시스템 절벽을 허물려면 무형의 가치, ICT 분야만 한정돼서 얘기했을 때는 하드웨어의 가치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가치, 컨텐츠에 대한 가치, 서비스에 대한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신뢰라는 것은 이제 원칙, 빠르고 쉽고 이런 것이 주는 가치가 끝났으니까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밟는 것에 대한 내적 가치들을 사회가 내재화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걸로 보아집니다. 네. 희망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손 본부장님. 예. 이번 새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분야에서 키워드가 사람 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절벽을 우리가 탈피해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새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고 좀 고용 있는 성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결국은 사람 중심 사회가 실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있는 성장을 우리가 추진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상학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융복합적인 통찰력을 갖춘 그런 어떤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상당히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장 10년, 20년 안에 우리가 제조업을 다 버리고 서비스업으로 시프트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고요.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해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은 아무래도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제조업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말하면 제조업 기반의 어떤 지식 서비스업 쪽은 상당히 고숙련 일자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아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분석한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프트웨어 분야라든지 R&D 컨설팅이나 R&D 서비스나 IP 서비스나 이런 제조업의 발전을 일으키면서도 상당히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제조업 기반 지식 서비스업 쪽에 우리 과학기술 특히 이공계 인력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뢰나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사람 중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과학계에서 바라는 거는 과학기술인들한테 대한 어떤 믿음, 어떤 정부의 신뢰 이런 걸 많이 바라고 있는 걸로 지난번에 우리 대선 공약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제일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기술 평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R&D 관리 제도 이런 걸 근본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율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제도 혁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또 과학기술인들은 그만큼 자율성을 부여받는 만큼 좀 더 지금 이재열 교수님 말씀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위험사회, 여러 가지 재난재해라든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지금보다 우리 과학계가 좀 더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주어진 자율성만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그런 게 우리 앞으로 과학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열 교수님. 네, 아마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격변기를 경험을 했던 게 에밀 듀르켐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살아 있었던 19세기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분이 제시했던 키워드가 솔리데리티였습니다. 연대. 전통적인 유대는 기계적이다, 동질성에 기반을 한다. 그런데 산업화되고 근대화가 된다는 것은 이질적인 자기하고는 아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유대, 솔리데리티 이게 이제 근대사회의 토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한편으로는 높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연고에 의한 신뢰는 굉장히 높은데 정말 우리가 직업 의식과 서로 분업화된 사회에서 이거 복잡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규칙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높으냐 보면 푸쿠야마는 그걸 저신뢰 사회라고 아주 이렇게 딱 꼬집었는데 우리가 그런 불일치에 있다 보니까 이게 R&D 투자 같은 데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다 1등입니다. R&D에 대한 투자 금액이라든지 SCI 논문이라든지 혹은 특허수 이런 거 보면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인풋은 좋거든요. 근데 나오는 성과는 굉장히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추격형 성장에서 인풋 중심으로 갈 때는 상당히 유효했는데 저희 공대 교수들이 쓰신 축적의 시간에 보니까 이거를 개념 설계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엉뚱한 생각도 하고 이 실패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믿고 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부 신뢰할 수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에 관한 것들은 쫙 늘어나는데
타당성이 있는 성과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거나 할 능력이 없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중진국에 덧쳐서 빨리 헤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첩경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결국은 뒤처져 있는 솔리데이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제도의 어떤 변화, 저는 경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흐트러진 신발 끈을 다시 묶는 거죠. 사실 고도 성장기에 우리가 굉장히 섬세한 제도를 가져서 그랬던 거라기보다는 당시에 비교적 권위주의적이고 동원형이긴 했지만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 기업 구조, 그다음에 정부 구조가 다 위계적이지만 같은 코드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내는 시너지 효과였는데, 이제 그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계적 연대로 안 되거든요. 유기적 연대로 갈 수 있는 토대들을 찾아서 정말 고용시장도 같이 가야 되고 R&D 정책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래서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방향, 이런 데 대한 사회적인 어떤 모색과 합의 같은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끝으로 이상욱 교수님. 네, 제 생각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양성하고 개방성이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위기나 절벽들을 뚫는 진짜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연구에서 우리가 양적으로 굉장히 질적으로 성장했지만 상당히 정통 연구만을 주로 하고, 약간 이렇게 좀 정통에서 벗어난 연구들이나 굉장히 좀 특이한 연구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 때문에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목도 안 해요. 그것도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이영 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쫓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놔야 될 때는 실패를 각오하고 약간 이상한 연구도 조금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계에서도 일단 과학기술 연구에서도 개방성, 다양성이 꼭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수준에서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훨씬 더 다양성, 개방성이 높아서 예전보다 문이과 요즘엔 제2전공, 제3전공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정말로 왔다 갔다 교차해서 전공을 같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융복합적 인재로 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젊은 인재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기존의 어떤 좀 고정된 가치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시키는데 짜장 해면 저 짬뽕 그러면 금방 이제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런 문화들, 이렇게 획일화된 문화들이 안 고쳐지면 이런 친구들이 아무리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회에 나가지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자기 실력들을 못 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전반적인 문화 수준에서도 그렇고 과학기술 연구에서도 좀 더 다양성과 개방성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 선생님 토론 듣는 동안에 청중분들께서 아주 균형 있게 선생님들께 한 분씩 질의가 왔어요. 그리고 공통 질문 하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 대표님께 질문.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이 선진국 대비 많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손병호 본부장께는 차세대 영재 기업인 7기 이정진 선생님이 주신 질의 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고숙련 일자리가 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중산층은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그런 능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일자리가 비록 많아져도 부족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대책까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견해입니다. 주식회사 비긴메이트의 정윤섭 대표님께서 이재열 교수님께 질문 하나, 그리고 이상욱 교수님께 한 가지 이랬습니다. 먼저 이재열 교수님께는 인공지능으로 인적 자원을 매칭했을 때 문제 발생 시에 기업적 차원의 어떤 대응 방법이 있겠는지,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 방법이 있겠는지요. 그리고 이상욱 교수님께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 분야에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요? 예컨대 시 쓰는 또는 시인, 이런 문학적인
직업 이것을 예로 들면서 또 어떤 것이 있겠는가 질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이상훈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젊은 세대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학 교육의 변화가 진정 시대가 원하는 창조적 사고를 갖추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대학 교육의 변화가 답이 아니라면 왜 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는지, 그러니까 대학 교육 말고 다른 쪽에서 찾을 수는 없는가,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변화 없이 또 이쪽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아픈 것 같습니다. 저 2000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그 실리콘밸리에도 진출하고 전 세계의 한 3분의 1 정도 마켓이 되는 그런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창업하고 싶어서 소프트웨어를 창업했고, 지금까지 17년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아픈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개인의 사견은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인들의 퀄리티는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지진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느 레벨이냐라고 물으면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게 우리나라가 전후 이후로 정말 세계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하드웨어 기반의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기업들의 대부분은 ICT 분야에서도 전자 제조 분야입니다. 이게 어떤 걸로 큰 성공을 거둔 뒤에 반대되는 무언가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락이 걸립니다. 행운이라면 내가 살아서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클 동안 그냥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시대로 끝났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할 텐데, 우리는 이미 하드웨어로 시작해서 19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군으로 빨리 전환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한 번의 기적을 이룬 국가가 두 번의 기적을 또 한 번 이루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경제 구조가 대부분 그런 하드웨어 기반의 대기업이 대한민국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들이 납품을 하거나 뭐 라이센스를 받거나 하는 이런 시장의 자율경제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전 세계 마켓캡에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입니다. 소프트웨어 1%. 근데 이 1%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오라클이나 SAP나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받는 마켓캡은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데요. 일단 저기 제값받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구조고요. 아까 이렇게 어느 부분이 가장 뛰어나게 4차 산업혁명에서 주시해야 될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하셨을 때, 제가 발표한 부분에 AIT, IoT 뭐 여러 분야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어느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 지금 보이는, 앞으로 보이는 모든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상상할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 학문에 집중하는 것이 넥스트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5시 10분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예, 뭐 상당히 그 좋은 질문이시고 중요한 현실적인 질문이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그 인더스트리 4.0이 2010년대 초반부터 추진됐는데, 초반에 이제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가장 그 산업계, 독일 산업계 저항이 붙였던 게 결국은 독일 산업계 종사자들의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는,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노조를 비롯한 그런 저항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랑 또 기업체랑 노동조합이랑 같이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기존의 인력들을 재교육시켜가지고 다시 배치하고, 이런 협의를 과정을 거쳐서 아마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 10,000개를 도입한다고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중소 제조업들 가보면은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뭐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자동화되고 상당히 스마트화되는 건 좋은데 지금 많은 그 중소기업들에서 일하고 계신 생산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스마트화할 때 상당히 저항으로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평생교육, 재교육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산업체에 근무하고 계시는 특히 중소기업들에 근무하고 계시는 어떤 현장 인력들에 대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ICT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단순하게 그냥 공급 중심의 이런 스마트 팩토리 정책이 상당히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크게 뭐 다르지 않은 의견이고요.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타임즈인가요?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이 평균 수명이 147세, 150세가 될 거다 얘기를 하는. 그러면 지금처럼 20대에 4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그것도 주입식으로 가르쳐서 평생을 준비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과연 맞을 거냐? 저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 대학 기간의 교육은 뭔가를 자격증을 주는 방식의 교육보다는 훨씬 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호기심과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고 그 관심을 평생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이 단초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직업 구조에서도 엄청난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노동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새로운 논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 쓰는 인공지능 이미 나와 있고요. 소설 쓰는 인공지능도 나와 있고, 소설 쓰는 인공지능은 특히 하이틴 로맨스 써가지고 호주에서 만들었는데 꽤 많이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문제들을 던지실 때 제가 아까 지적한 건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시 쓰는 로봇이 시를 꽤 그럴듯하게 쓰거든요. 근데 그 시 쓰는 로봇은 자기가 시를 쓰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인간이 시를 쓸 때 막 고민하고 막 시적 영감 찾고 막 고뇌하고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아웃풋 퍼포먼스, 왜냐하면 기존의 시들을 많이 학습시켜가지고 머신러닝 시켜가지고 결과만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이 자기의 고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나올 텐데, 결국 그러면 그 원칙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찾기보다는 실제로 대체하기가 어렵거나, 그게 이제 아까 말씀 많이 나온 인간과 소통하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거나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것들은 로봇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튜링 테스트를 진짜로 통과하게 최근에 통과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좀 약간 사기성이고, 그러니까 그거 부분들, 그다음에 매체화 능력,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 아무리 발달해도 그거가 혼자 작동하지 못하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오토노머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루는 그런 직업 분야들은 앞으로도 더 많아질지 줄어들 염려는 없고요. 또 하나는 그게 대체 가능해도 돈이 안 되는 분야, 그런 분야는 대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철학자는 수요가 거의 없거든요. 철학하는 인공지능 못 만들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하 손병호 본부장에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평가의 외국 또는 선진국 의존성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아마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평가자를 외국인에게 의뢰하는 평가를. 근데 이 부분은 아마 IBS 등 아주 기초 연구 원천성이 강한 프로젝트일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구의 동향을 외국을 계속 따라가는 것 아니냐, 결국 추격형 R&D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인 듯 싶은데 앞서서 이재열 교수님은 경장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즉 개혁이죠. 절벽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새로운 건너뛰기를 할 것이냐, 한계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길을 낼 것인가 하는, 거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한 평가를 할 것인가. 그래서 키스텝에서 지금
연구개발 평가제도 개선 TF가 구성이 돼서 그것을 아마 연내에 아웃라인이라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평가제도 개선 TF에서 개선을 좀 하겠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세션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볼까? 역시 세 가지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한번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연구개발은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데 좀 집중해 보자. 물론 창의적인 연구는 별도로 하고요. 여기서 시장도 크게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리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과학기술 혁신 제도로 가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연구비를 주고 그 다음 관리하는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서 마치 잠재적인 범법자처럼 연구비 관리 집행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모든 국민과 함께 미래에 대응하려면 결국 지속 가능형 학습 국가를 지향해야 되겠다. 이것은 60세, 65세까지 직업으로 마치고 끊는 게 아니라 80, 90세까지 직업을 역시 서너 개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형 학습 국가를 지향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대학 교육부터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결국 곳곳에 절벽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개척 또는 개발해내고 이것을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네 분 발제자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세션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세션 훌륭하게 완성해 주신 임기철 원장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연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17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지금 끝까지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참가자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훌륭한 연설해 주신 모든 강연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퇴장하실 때 놓고 가시는 물건 없으신지 분실물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성하신 참가자 설문지와 사용하신 통역 수신기는 퇴장 시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가시면 저희가 다 잘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비 등록 데스크에 주차 확인 스탬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수령하신 주차권 필요하시면은 꼭 확인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